7장 2절 행렬의 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의 학습 주제는 두 행렬의 곱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한 계산할 것인지를 알아본 뒤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학 교과정에서도 이 행렬의 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행렬을 각각 A하고 B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행렬 A는 M행 N열인 행렬이라 가정하고 행렬 B는 R행 P열인 행렬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두 행렬 A와 B의 곱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A하고 B의 곱을 이제 곱이 잘 정의되어 있어서 계산해서 새로운 행렬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 새로운 행렬을 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행렬을 M행 N열로 약속하고 뒤에 있는 행렬을 우리가 R행 P열이라고 약속을 했을 때 이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바로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이 조건이 충족될 때만 두 행렬의 곱이 정의된다라고 약속할 것이고, 이때 두 행렬의 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C라는 행렬의 대표원을 C, J, K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이 대표원의 C, J, K는 다음같이 계산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 위에 표시한 것처럼 시그마, 자 이제 앞에 곱해진 행렬의 대표원을 A로 뒤에 곱해진 행렬의 대표원을 B라 표시했을 때 첨자를 J와 L로 여기는 L과 K로 써서 표시했을 때 여기 L 똑같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L은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이 시그마를 쭉 풀어서 써보면 알 수 있어요. AJ, L이 1부터 N까지잖아요. AJ1, B1K 플러스 AJ2, B2K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AJ3, B3K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AJN, BNK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원의 모양입니다. 물론 여기서 J는 1부터 뭐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어요. K도 마찬가지로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J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K는 1부터 P까지 가는 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두 행렬의 곱에 관한 대표원의 모양은 이런 꼴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보다시피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셈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둡시다. 자, 이제 이것을 두 행렬의 곱으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이 좀 복잡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의 곱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예문과는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문자를 써서 표시를 했어요. 행렬 A가 2차 정사각행렬, 행렬 B도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행렬의 곱은 그럼 어떻게 약속할 것입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다음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A11, A12, A21, A2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행렬 B를 역시 똑같이 B11, B12, B21, B2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행렬의 대표원을 잘 보세요. 대표원의 모양은 자, 이제 CJK잖아요. 우리는 이제 뭘 해볼 생각이냐면 J가 1이고 K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J가 1이고 K가 1이에요. 11, 11, 12, 2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11, 11, 1, 2, 2, 1이면 이렇게 곱하고 이거를 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A11, B11이에요. J를 1로 K를 1로 보니까 앞뒤가 똑같이 1이고, 자 이제 여기는 1, 2, 3, 4 쭉 가서 N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러면 J를 1로 보고 K를 1로 봤으니까 A12, B2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C11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J가 1이고 K가 2일 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C12죠. 1, 2, 1, 2, 1, 2예요. 자, 그러면 A하고 B, 여기 앞에 1, 뒤가 2예요. 그 다음에 A, B, 여기가 1, 여기가 2잖아요. 자, 그런데
가운데 앞에 있는 거에 앞에 있는 원소의 열의 위치와 뒤에 곱해지는 원소의 행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꼭 같아야 돼요. 이렇게 1, 1, 2, 2, nn. 그러니까 여기가 1, 1, 2, 2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여기 잘 볼까요? 얘가 지금 C1, 2의 모양입니다. 근데 1, 1, 1, 2, 1, 1, 1, 1, 2 이렇게 곱했군요. 그리고 1, 2, 2, 2, 1, 2, 2, 2 이렇게 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2, 1과 2, 2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1, 2,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2, 2를 계산합니다. 2, 2, 2, 2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 1, 2, 3, 3, 4, 4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1, 1, 2, 2, 그리고 1, 1, 2,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죠. 2, 1, 2, 1, 그리고 1, 1, 1, 1, 그리고 2, 2, 2, 1이에요. 2, 2, 2, 1 이렇게 계산됐군요. 그리고 여기 2의 2열의 원소는 2, 1, 1, 2, 2, 1, 그리고 1, 2, 2, 2, 2, 2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대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요. 사실 이 정의대로 뭔가를 기억해서 여기다 쓰는 것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행렬의 곱은 기억대로 계산한다라고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행과 열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1행과 1열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1행과 1열이죠. 1, 1, 1, 1, 1, 2, 1, 1, 2, 2, 1이죠. 자,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행과 2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행과 1열이에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로 돼 있고요. 그리고 2행, 2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기억대로 계산하면 돼요. 1행과 1열, 그리고 여기는 1행과 2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2행과 1열을 곱한 거고, 이렇게 계산했죠. 여기는 2행과 2열을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앞 시간에 배웠을 때 행벡터, 열벡터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잖아요. 행벡터, 열벡터라는 개념을 공부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1행벡터 A, 그리고 볼드체로 1, 여기는 2행벡터, 여기는 볼드체로 A2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열 벡터로서 B1이라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두 번째 열 벡터로서 볼드체로 B2 이렇게 해서 A는 각각 행 벡터를, 그리고 첨자는 1은 1행, 2는 2행 벡터를 나타내고요. B는 각각 열 벡터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얘는 1행과 그리고 1열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A1, 자, 1행 벡터와 B1, 1열 벡터를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같은 방법으로 1행과 2열이죠. 1행 A1, 1행 벡터와 그리고 B2, 2열 벡터를 계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행과 1열이네요. 그래서 2행과 1열을 계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2행과 2열이에요. 그래서 A2 그리고 B2로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써놨던 이렇게 구성원소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다 계산한 더한 모양을 간결하게 행벡터와 열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 기억하기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행렬의 구성 성분을 표시할 때 첨자를 2개 쓰잖아요. 앞에는 행의 위치를, 뒤는 열의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었잖아요. 벡터의 표현 방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기 좋죠.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 표기를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행렬의 곱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도 행렬의 곱을 계산했을 때 곱셈을 계산한 행렬의 모양의 그 각각의 성분을 벡터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이제 앞에 행렬 A는 2x2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뒤는 2x1 매트릭스예요. 즉 2차 정사각 행렬과 이행 일렬로 주어지는, 이건 일종의 행렬이기도 하지만 열벡터라고도 할 수 있죠. 이때 두 행렬의 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얘는 잘 보세요. 얘는 모양을 잘 보면 B1이라는 열벡터 하나만 있다고 해서 알 수 있죠. 얘가 B1 열벡터 하나만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앞서 이 기호표 기대로 한다면은 얘가 A1 행벡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2 행벡터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B2 열벡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A와 B의 곱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했을 때 방금 전에 이 벡터로 그 성분을 표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제 2번 같은 형태는 예제 2번, 물론 책의 이해문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화시켜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표시했던 것과 동일하게 할 거예요. 행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행벡터와 B1 열벡터예요. B1 열벡터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2 행벡터와 그리고 B1 열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A와 B의 행렬의 곱의 모양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행벡터와 열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구성 성분을 구체적으로 다 쓰면은 A11, B11 플러스 A12 그리고 B21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행렬 계산하니까 A21, B11, A22 그리고 B21입니다.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3번의 1번과 2번은 역시 교재에 있는 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A는 행벡터만 있고요. B는 열벡터만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A는 열벡터만 있고 B는 행벡터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텐데요. 이제 요렇게 A, B를 계산할 때 여기다 다시 써가면서 할게요. 자, 예제 3번의 1번처럼 행렬 A, B를 계산할 때 A가 A11, A12 그리고 B는 B11, B21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얘는 일행 벡터예요. 얘는 일행 벡터를 나타냅니다. 요 부분이 바로 A1이라는 일행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열벡터잖아요. B1이라는 열벡터예요. 그래서 행렬의 구성 성분을 표시한다면 얘는 그냥 A1하고 B1만 있는 이런 꼴이에요. 구체적으로 얘처럼 구성 성분을 다 써서 표시한다면은 행렬 계산하면은 A11, B11 플러스 그리고 A12, B21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성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도 약속을 합니다. 즉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은 그냥 실수나 수나 문자처럼 이 행렬 기호를 빼버리고 그냥 써도 무방한 걸로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때 보다시피 이렇게 행렬을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하나의 상수값이 나왔죠. 스칼라 값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모양이 행열 계산할 때 행열 계산이니까 우리 한글에 모음 중에 어자 모양이잖아요. 어자. 이 어자 모양으로 행열을 계산하게 되면 즉 행벡터와 열벡터 순서로 행렬의 곱을 계산하면 스칼라 즉 상수가 나온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자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자 모양으로 계산할 때 행벡터, 열벡터를 계산하면 스칼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열벡터고 B가 행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열벡터, B가 행벡터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11, A21이고요. 그리고 B11, B12예요. 자, 행렬의 곱은 자, 이제 기억대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렬 계산하니까 A11, B11인데
자, 여기 보세요. 더 이상은 계산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성분의 두 번째 숫자와 뒤에 곱해지는 성분의 첫 번째 성분이 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행렬 계산하니까 이거 끝났고요. 행렬 계산하니까 여기는 A11 그리고 B12예요. 이게 같죠.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A21 그리고 B11이 됐고,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A21, B1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맨 처음, 맨 마지막 11, 12, 21, 22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앞서 얘기했던 원소 C11을 뜻하고요. 얘는 C12예요. 맨 앞과 맨 뒤를 갖고 첨자를 썼거든요. 얘가 C21이고 얘가 C22예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행 2열로 주어진 행렬이에요. 2x2 매트릭스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면 이 모양은 열벡타와 그리고 행벡타 순서로 계산하니까 이 계산 결과는 스칼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자 모양으로 계산할 때는 스칼라, 아자 모양으로 계산할 때는 행렬이 돼요.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상수, 아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행렬이 나온다는 것. 이거 앞으로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혼돈하지 마세요. 직접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행벡타, 열벡타와 행벡타를 계산했을 때 A, B의 결과와 이 A, B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수, 요거는 행렬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은 교환이 안 됩니다. 물론 어쩌다가 A, B의 결과와 BA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예제나 들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자, 우선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하기 좋게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게요. 자, 예제 4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렬 A가 그냥 1, 2, 3, 4예요. 얘는 앞에 있는 행렬은 2x2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알기 쉽게 1, -1 이렇게 해서 얘는 2x1 매트릭스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 곱하기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 3, 4 그리고 1, -1인데요.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행렬의 곱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2x1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행렬 계산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1, -2니까 -1이 됐죠. 행렬 계산하니까 3 -4니까는 -1이 됩니다. A 곱하기 B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B 곱하기 A 순서로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B는 2x1 매트릭스고 A는 2x2 매트릭스인데요. 보다시피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으므로 B 곱하기 A는 아예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항상 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정의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정의가 되는 예문을 하나 선택했다 할지라도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 시간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렬의 곱은 교환이 안 돼요.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랑 전혀 같은 말이 아니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것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행렬의 곱에 관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절에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요건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두 종류의 분배법칙과 그리고 스칼라 두 개가 곱셈이 있을 때 아무나 먼저 곱해도 되고 행렬 앞에다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에 대한 4가지 성질, 스칼라 곱셈에 대한 4가지 성질, 이 8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벡터 갖고 있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뜻에서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가서 7장 9절에 나오네요. 7장 9절에 가서 우리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벡터 공간과 관련된 이론, 기본 이론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 교재 8장에서 우리가 또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의 곱에 관한 성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이 스칼라 곱셈을, 자,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 K는 앞에다 곱해도 되고 뒤에도 곱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단 A 곱하기 B 이 순서대로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A, B, BA를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즉 스칼라는 아무데나 곱해도 돼요. 즉 A 곱하기 B 바깥에 스칼라배가 있는 거는 A에다 곱해서 계산하던 B에다 곱해서 계산하던 값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있는 것처럼 행렬의 곱의 이 순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A, B, C 순서로 되어 있고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즉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항상 다 일치한다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분배하든 앞쪽에서 분배하든 이 두 가지 통틀어서 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이 A, B, C를 모두 다 2x2 매트릭스로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명을 규모를 작게 해서도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그런 경우를 증명할 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합니다. 즉 규모를 크게 해서 계산하면 풀이가 길어질 뿐이죠. 규모를 작게 해도 같은 논리를 반복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해서 증명해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등학교 교과정 이후부터 우리가 잘 학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별도로 증명 없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의 곱을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앞서도 이렇게 C, J, K라는 성분, 행렬의 곱에 관한 성분을 표현할 때 자, 여기 보다시피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요. 벡터예요, 벡터. 얘는 행벡터. 얘는 열벡터를 나타냅니다. 우리 앞서 이렇게 행렬 표현을 했었잖아요. 행렬에 대한 행벡터와 열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C라는 행렬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A의 행벡터, 자, 1행벡터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행벡터예요. 여기가 완환 1, 2로 되어 있는 걸 1행벡터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A1 벡터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는 2, 1, 2, 2로 구성성분이 2, 1, 2, 2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번째 행벡터 파란색으로 그냥 A2 행벡터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행벡터고 이제 열벡터를 표시합니다. 이 열벡터를 자, 이제 B1 벡터와 그 다음에 B2 벡터, 얘네들은 각각 1열 벡터, 2열 벡터를 뜻합니다. B1은 뭘 나타내냐면 B1한, B2한을 뜻해요. 1열에 있다는 것이고요. B2는 여기가 B12, B22를 말합니다. 제 2열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한, 1, 2, 2, 1, 2, 2 여기는 B1한, B12, B21, B22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행벡터, 열벡터를 표시한다면은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요. 앞에 여기다 썼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A1 그리고 B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면 A1 그리고 B2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또한 행렬 계산하면 A2 그리고 B1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A2 그리고 B2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구성 성분을 다 나열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계산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번째 행벡터와 K번째 열벡터를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뭐 여기서 말하면 뭐 A1은 A1, B1이든 A1, B2든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할 때는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한다 이 말입니다. 행렬은 기억대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행렬의 곱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행벡터, 열벡터만 놓고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 1, 1, 2, 2, 1, 2, 2,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이제 행렬 A는 3x3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행벡터가 3개가 있고요. B는 3x4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는 행은 3개고 열이 4개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다 볼드체로 표시한 거예요. 화면상으로는 그 두께가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원소인지 또는 벡터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 A1, A2, A3는 전부 다 볼드체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볼드체로 A1, A2, A3는 각각 행렬 A에 1행 벡터, 2행 벡터, 3행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B1, B2는 뭐냐면 B1 제1열 벡터, B2 제2열 벡터, B3 제3열 벡터, B4 제4열 벡터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1열, 2열, 3열, 4열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 A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B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렬 계산한 거예요. 행렬 계산하듯이 A1, B1 그걸 계산한 게 이거고요. 행렬 계산하니까 A1, B2 그게 이거란 얘기예요. 행렬 계산해서 A1, B3 행렬 계산하면 A1, B4예요.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얘를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행벡터, 열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의 곱의 각각의 성분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의 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와 같은 기호표기와 이 기호표기가 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지금 행렬 A하고 B 요걸 갖고 설명할게요. 행렬 A하고 B를 지금 표현했을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표기 여기가 A고요. 이게 B1, B2예요. 좌변 보세요. 이게 A예요. A 똑같이 쓴 거죠. A 그리고 B1, B2 이 좌변은 우변과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A하고 이 B1을 계산한 것이 일렬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얘랑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이거는 행렬 계산하니까 A1, B1, 행렬 계산하니까 A2, B2.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A, B1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A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랑 B2를 계산한 것을 여기다 적으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A, B1이에요. 여기는 A, B2고요. 자, 보세요. 행렬 계산하니까 A1, B2, 행렬 계산하니까 A2, B2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A, B2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무 예제나 들어볼게요. 행렬 A가 1, 2, 3, 4가 되어 있고요. 행렬 B가 뭐 0, 1, 마이너스 1, 뭐 2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행렬 A고요. 여기가 제1열 벡터 B1이에요. 여기가 제2열 벡터 B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행렬 B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B1 그리고 B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괄을 써도 되고 이제 괄호를 써도 되고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B1, B2 이 기호표기 이거 행렬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과 같나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자, 이것이 같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그리고 B A, B1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이 구성성분 하나하나를 다 따져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A, B1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 3, 4 B1은 요거죠. 0, 마이너스 1 이거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어요.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예요. 이것이 A, B1이고 A, B2를 계산합니다. 1, 2, 3, 4 그리고 1, 2예요. 행렬의 곱 계산하죠. 행렬 계산하니까 1, 4하고 1을 더하니까 5 행렬 계산 2, 4, 8 8하고 3을 더하니까 11 이와 같이 됐습니다. A, B1, A, B2가 구해졌고요. 이제 A, B1, A, B2라는 행렬 이렇게 그냥 괄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대괄호로. 그것은 A, B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A, B2가 5, 11인데요. 자, 이제 이런 모양 이제 뭐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통일시킵시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들여다볼까요? 이게 A, B1을 계산한 거고 이게 A, B2를 계산한 것인데 자, 직접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한 모양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A가 1, 2, 3, 4 그리고 B는 0, 마이너스 1, 1, 2잖아요. 자, 행렬의 곱을 우리가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까 직접 계산해 봐요. A 그리고 이게 B1, B2거든요. 즉 여기가 A 그리고 B1, B2예요. 얘가 B1, 얘가 B2거든요. 얘가 A고요.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 봐요.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이거죠.
행렬 계산하니까 2하고 4를 더하니까 5잖아요.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행렬 계산하면 3하고 8을 더하니까 11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는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 표기가 좀 달라 보일지라도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두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 자 이제 일렬 벡터랑 행렬을 계산한 것은 일렬 벡터로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열 벡터랑 계산한 것은 행렬의 곱의 결과가 이열 벡터 위치의 성분으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을 이렇게 열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방법은 뒤에 가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호 표기 방법을 잘 숙지해 놓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벡터를 이용해서 행벡터, 열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의 곱을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예제 6번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이렇게 일반화된 문자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갖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일반화된 문자를 갖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예문을 들었으니까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즉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A, B의 결과는 A하고 B1을 계산한 것이 1열에 가 있고요. A하고 B2를 계산한 것이 A, B 곱의 2열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행렬 곱셈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즉 앞에서 약속을 했던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의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행렬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이렇게 J번째, K번째 열의 성분이 되게 복잡하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당위성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선형변환의 관점에서 이걸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연립 1차 방정식, 우리 앞에서도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살펴봤었죠. 미지수는 x1, x2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11 x1 플러스 a12 x2 그리고 a21 x1 플러스 a22 x2 자 이제 이 미지수 두 개 그리고 a11부터 a22까지는 그냥 상수예요. 자 이제 이런 결합을 각각 y1, y2라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음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형사상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x1, x2 여기서 말하는 두 미지수고요. 여기는 y1, y2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 기호 표기를 다음같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계수의 행렬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수의 행렬이라는 기호 표기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이제 좌변은 y1, y2 그리고 계수의 행렬을 a11, a12, a21 그리고 a22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행렬의 곱에 관한 기호 표기예요. 왜냐하면 행렬을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렬 계산한 것은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렇게 기억대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렬의 곱을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행렬을 우리가 계수 행렬을 A라 놔보겠습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이 행렬 A는 바로 왼쪽에 있는 변수 x1, x2를 오른쪽에 있는 변수 y1, y2로 대응을 시키는 그런 변환입니다. 이런 행렬을 나타내는 이 기호 표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1, A12, A21, A22 자 이렇게 된 건 1차 결합이라 하거든요. 1차 결합 또는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변환 또는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대수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형 변환 이론인데요. 나중에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이 계수 행렬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표현 행렬 또는 표준 행렬이라고 나타내는데요.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대응시킨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선형 변환이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를 변수 W1과 W2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변환을 보내는 어떤 변환을 B라 놔보겠습니다. 자, B라고 표시한다면 이때 B는 구성 성분이 자, 이와는 다르게 이제 B11, B12, B21, B22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로부터 A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선형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여기도 변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1, X2는 이 W1과 W2에 의해서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11 그리고 W1 플러스 B12 W2 B21 W1 플러스 B22 W2예요. 역시 얘도 계수행렬을 띄워서 쓴 게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정을 통해서 함수의 개념을 배운 상태니까 그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좀 더 일반화시켜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W1, W2 평면상의 점을 X1, X2 상에 있는 점으로 대응시키는 데 필요한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쪽 평면에 있는 점을 이쪽 평면의 점으로 대응시킬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X1, X2를 매개로 해서 이쪽 점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실어놨을 때 C의 구성 성분을 C1, C11, C12, C21, C22 그럼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즉 얘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이런 표현 행렬을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군요. 연립방정식의 모양은 얘를 보고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Y1, Y2를 그러면 우리는 W1, W2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11, W1, C12, W2, C21, W1, C22, W2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푸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Y1, Y2 그 다음에 이제 계수행렬만 띄워서 본다면 C11, C12, C21, C22 그리고 여기는 W1, W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호 표기로부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1, X2는 B11, B12, B21, B22 그리고 W1, W2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결합을 해 볼게요. 여기에 X1, X2가 X1, X2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X1, X2 이거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A11, A12, A21, A22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 X1, X2를 이 기호표기 약소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B11, B12, B21, B22예요. 그리고 W1, W2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좌변이 같고요. 자, 우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매트릭스가 이 두 매트릭스의 곱과 같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C라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C가 요거는 A고요. 이거는 B예요. 자, 실제로 두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이 C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의 함수를 배울 때 합성함수의 원리와 아주 흡사하죠. 합성함수도 자, 이제 이렇게 얘를 먼저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C를 갈 때는 항상 B를 먼저 하고 A를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다 구성성분을 쓰면 우측부터 계산해야 되거든요. 행렬 계산할 때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거 마치 합성함수를 표현한 거와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직접 계산한 모양이 이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이 우리 책에도 저자가 하나하나 세음을 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요 앞에 있는 빨간색 줄 친 것만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다 풀어서 계산해야 돼요. 다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 C11은 행렬 계산한 거 A11, B11, A 플러스 A12, B21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C가 A 곱하기 B와 일치하는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 이렇게 기억대로 행벡터와 열벡터 순서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선형사상, 다시 말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행렬의 곱을 이렇게 약속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기호 표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 모순 없이 동일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행렬의 곱을 행렬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형변환 관점에서 본 행렬의 곱셈 방식의 유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곱을 강제적으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행벡터와 열벡터의 곱으로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 이후부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울 건데요. 먼저 전치 또는 전치 행렬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라는 것은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n×n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행을 열로 열을 행으로 바꾼 것을 주어진 원래 행렬에 대한 전치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A11, A12, A13, 그래 A21, A22, A23예요. 보다시피 길쭉한 즉사각 행렬입니다. 정사각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트랜스포즈예요. 전치 트랜스포즈의 이니셜을 따와서 위첨자에다가 대문자 T 또는 이제 소문자 T를 써서 표현해도 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쓸 건데요. 선생님 판사할 때 그냥 대문자 T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A의 트랜스포즈예요. 전치 행렬이라는 뜻인데요. 일행을 일렬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A11, A12, A13예요. 두 번째를 두 번째 열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A21, A22, A23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전치를 시킨 행렬에다가 다시 한번 전치를 해볼게요. 얘를 그러면 행을 열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A11, A21. 두 번째를 두 번째 열에다 써요. A12, A22. 세 번째를 세 번째 열에다 씁니다. A13, A23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써놓고 나서 보니까 원래 주어졌던 행렬과 같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전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의 전체는 자기 자신, 마치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논리와 비슷한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체 행렬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책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문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행렬의 전체 행렬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을 열로 바꿔놓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5, -8, 1, 4, 0, 0으로 주어지는 이 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은 A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5, -8, 1이고요. 그리고 4, 0, 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행렬과 벡터의 전치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의 전치는 조금 전에 했었죠. 자, 이제 행벡터의 전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열벡터가 됩니다. 열벡터의 전치를 시키면은 행벡터가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얘가 일행벡터예요. A1 벡터예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A1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행을 열로 바꾼다는 얘기니까 그냥 A11, A12, A12, A13니까 보다시피 열벡터로 바뀌어져요. 두 번째 행벡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열벡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두 번째 열벡터 B2예요. 그럼 B2의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B2의 트랜스포즈를 하죠. 그러면
자, 이제 열벡터는 행벡터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A1, 2, A2, 2로 해서 보다시피 행벡터의 전체는 열벡터로, 열벡터의 전체는 행벡터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행렬에 대한 전치는 앞서 얘기했었죠. 행을 다 열로 바꾸세요라는 얘기예요. 열은 마찬가지로 행으로 바꾸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행벡터의 전치는 열벡터이고 열벡터의 전치는 행벡터라는 것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치 연산에 대한 법칙, 이거 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 전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합에 관한 전치는 각각의 전치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렬의 상수배 전체 전치를 시키는 것은 행렬의 전체다 그냥 상수배를 한 것과 같아요. 그건 직접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곱이에요. 만약에 두 행렬의 곱 A와 B의 이 순서대로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곱에 관한 전치는 A와 B의 곱에 관한 전치는 주의할 점은 B의 전치 곱하기 A의 전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전체 전치는 자기 자신 증명 아까 했었죠. 만약에 두 행렬의 합이 잘 정의되어 있을 때 합에 대한 전치는요 각각의 전치 합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증명 쉬워요. 자, 이 C는 상수예요. 어떤 행렬에다 상수배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전치를 시켜버리는 거는 A의 전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상수배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얘예요. 이것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A 곱하기 B 순서대로 곱이 잘 정의되어 있을 때 전치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안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는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요. 즉 뒤집어서 전치가 돼요. 이와 비슷한 성질로서 뭐가 있냐면 역행렬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고 각각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B의 인버스, A 인버스가 돼요. 역행렬이라는 거예요. 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역시도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행렬 A가 예를 들어서 규모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2x2 매트릭스, B도 2x2 매트릭스를 놓고 계산해 봐요. 곱을 한 다음에 전치를 시켜놓고 B를 전치시키고 A를 전치시켜놓고 곱을 하면 똑같아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둡시다. 자, 이 전체 행렬에 관한 성질 4가지 앞으로도 자주 활용할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역행렬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이와 같은 2가지 용어를 새롭게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칭 행렬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정의를 할게요. 자, 대칭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렬에다가 전치를 했어요. 이 전치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하고 같을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A의 트랜스포즈가 A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를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요. 이 대칭 행렬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은 이 대칭 행렬은요 언제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게 같으려면은요 두 행렬의 상등관계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길쭉한 행렬, 직사각형 행렬에서도 잘 정의가 되어 있지만 대칭을 말할 때는 이렇게 대칭을 말하고자 할 때는 A는 반드시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합니다.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가정했을 때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행과 열을 바꿔놔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행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걸 앞에서도 배웠었죠. 앞시간에 주대각 성분 또는 주대각선 성분이라 하죠. 자, 이제 여기를 메인 다이고널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마주보는 게 같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게. 주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다. 마치 이 정사각행렬을 주대각선 중심으로 종이를 접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포개지는 그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칭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대각 성분에 대해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 대칭 행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행렬 A가 2, 3, 3, 5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행렬에다가 전치를 시켜 볼게요.
행을 열로 바꿔요. 행을 열로 바꿔요. 똑같잖아요. 전치를 시켜놓어도 같죠.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아요. 이런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 행렬이 주대각선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면 언제나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아시겠죠? 규모가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대칭 행렬에 관한 정의고요. 이번에는 반대칭. 반대칭이라는 것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것은, 자, 이건 1번이었죠. 이번에 2번. A의 트랜스포즈가 A와 같으면 대칭입니다. 그런데 A의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의 전치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진 않지만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정사각행렬일 때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행렬 A를 반대칭이라 합니다. 반대칭,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해요. 아시겠죠? 반대칭 행렬. 옛날 책에는 외대칭이라고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외대칭 행렬. 스큐란 말을 외, 가짜에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날은 주로 이제 반대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외대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대칭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반대칭 행렬의 정의는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하고 같은 행렬인데요. 그럼 어떤 행렬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까 싶을 텐데요. 바로 정사각행렬 중에서 다음 같은 행렬이 반대칭 행렬이 됩니다. 자, 규모를 이제 3x3로 한번 해볼게요. 주 대각 성분은 반드시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0. 그리고 마주보는 것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 대각 성분은 0, 마주보는 건 서로 간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을 때를 반대칭 행렬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A의 전치를 시켜볼게요. 행을 열로 바꾸죠. 0, 5, 마이너스 1. 행을 열로 바꾸죠. 마이너스 5, 0, 2죠. 행을 열로 바꾸니까 1, 마이너스 0이에요. 자, A 트랜스포즈랑 A랑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A에다가 마이너스 배를 다 해볼게요. 마이너스 배를 합니다. 0은 부호가 없으니까 그냥 있고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잖아요.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와 같은 행렬이 바로 반대칭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칭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주대각성분,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고요. 주대각성분은 항상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마주보는 건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반대칭이고요. 대칭은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이 주대각선이 0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주보는 것은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금방 구별이 됩니다.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이런 행렬들은 뒤에 가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용어를 구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가볍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 기호로서 이제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 기호도 알아야 돼요. A 트랜스포즈가 A면 대칭,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면 반대칭. 구별을 잘 하세요. 자, 이제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예를 각각 들어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재에 예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각각 이렇게 예를 들어놨으니까 따로 예문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대칭 행렬은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고, 반대칭 행렬은 주대각선은 반드시 0이고 마주보는 게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자, 삼각행렬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앞 시간에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이라는 용어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상삼각행렬을 위삼각행렬, 하삼각행렬을 아래삼각행렬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은 저자가 상삼각행렬은 위쪽에 삼각형 블록은 0이 아닌 어떤 원소가 오고 나머지 모두 0으로 되어 있을 때를 상삼각행렬, 마찬가지로 하삼각행렬은 아래쪽에 삼각형 블록에는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오고 위가 다 0으로 온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사각행렬이 있을 때 우리 책에서는 요 안에가 다 0이 아닌 숫자가 오고 나머지가 0으로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주대각선을 포함하여 그 위쪽으로만 0이 아닌 성분을 가질 수 있으며
아래쪽은 모두 0으로 되는 것을 위삼각행렬 또는 상삼각행렬이라 한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가 0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가 중간중간에 0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저자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냥 여기를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끔 하려고 이런 용어를 붙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다른 책에서는 요 블록 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이 뭐가 와도 전혀 관계없이 요 아래쪽만 0이 되면 다 통틀어서 위삼각행렬 또는 상삼각행렬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삼각행렬도 우리 책에선 저자가 주대각선을 포함해서 이 아래쪽에 주대각선을 포함해서 아래쪽으로만 0이 아닌 성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가 중간중간에 0이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책을 읽을 때 단지 우리 책에만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다른 선형대 수학 교과과정의 책에서는 이 블록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오는지에 대한 언급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0이 와도 좋고 0이 안 와도 좋고 상관없고요. 단지 이 블록 바깥에가 무조건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양 때문에 위쪽에 삼각형 행렬이 생겼다. 이 모양 때문에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의 행렬이 생겼다는 뜻에서 상삼각행렬 또는 우리 책에서처럼 위삼각행렬, 얘는 하삼각행렬 또는 아래삼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꼭 이렇게 0이 아닌 성분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은 우리 책에서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 거고 다른 책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도 똑같이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이라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을 설명했고요. 상삼각행렬이면서 동시에 하삼각행렬인 건 앞전에도 얘기했죠. 대각행렬, 다이고널 매트릭스라 얘기를 합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 자, 이제 그러면 주 대각 성분이 만 뭐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인 경우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삼각행렬의 주대각선상의 성분들은 0이거나 또는 0이 아닐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간 여기만 0이 오거나 0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다른 부분에도 0이거나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각행렬 앞서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삼각행렬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삼각행렬이 되는 경우 주 대각 성분에만 뭔가 숫자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대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행렬의 모양을 D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해 볼게요. A11, A22, A33 이거는 아무나 와도 상관없어요. 0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나 나머지는 무조건 0이 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대각행렬, 다이고널 매트릭스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다시피 1, 2, 2, 3, 3 쓴 것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성분이 서로 같지 않아도 돼요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똑같은 값 A11 그냥 C라 씁시다. 컨스탄트의 약자 써서 C 여기 같은 C를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숫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서로 다른 숫자가 와도 되는데 얘도 대각행렬이지만 여기는 보다시피 똑같은 상수가 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555, 333 이런 식으로 얘는 1, 2, 3, 5, 6, 7 이렇게 서로 달라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같은 숫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는 숫자를 우리 책에서는 S라 놨네요. 이것을 스칼라 행렬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스칼라 행렬. 그런데 이 스칼라 행렬은 잘 보세요. 행렬의 상수배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행렬의 구성원수에다 모두 다 상수배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I는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S 대신에 CI를 써서 표현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각행렬, 스칼라 행렬. 스칼라 행렬은 보다시피 단위행렬의 상수배를 한 것을 말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행렬 A가 만약에 이제 이 S는 스칼라 행렬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 대각행렬, 스칼라 행렬, 단위행렬은 다 정사각형일 때만 나오는 용어예요. 그리고 A는 행렬의 곱이 정의되어 있는 역시 똑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이었을 때 행렬 A에다가 오른쪽에다 스칼라 행렬을 곱하나 왼쪽에다 스칼라 행렬을 곱하나 똑같아요. 결과가. 행렬의 곱이 교환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의의 어떤 행렬에 대해서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수학에서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고 말하려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립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행렬에다 오른쪽에다 스칼라 행렬을 곱하나 왼쪽에다 스칼라 행렬을 곱하나 계산 결과가 같았을 뿐이에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시피 CA는 뭐냐면, 자, SA에서 S가 CI잖아요. 그러니까 CIA가 되는데 I는 단위행렬이거든요. 곱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단위행렬은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1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스칼라 행렬을 다른 말로 단위행렬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요. 보다시피 단위행렬은 곱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영행렬은 덧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단위행렬은 곱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대각행렬, 스칼라 행렬, 단위행렬이 어떤 예문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일반화시켜서 써놨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런 모양들이 각각 대각행렬, 스칼라 행렬, 단위행렬이라는 거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행렬 곱셈에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예문들을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기도 다 계산을 해야 될 문제에 소수점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행렬의 곱을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1번은 컴퓨터 생산을 표현할 때 이렇게 비용과 그리고 생산량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그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제 12번 같은 경우 역시 체중 감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역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감량된 양을 계산하거나 그런 것들을 칼로리 같은 것들을 다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결국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형대수 파트는요, 수학과나 그리고 이공계열 전체를 말할 것도 없고요, 경영, 경제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주 쉬우면서도 활용폭이 높은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3번은요, 마르코프 과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자, 이제 확률 행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 그 공과대학 쪽은 보통 확률론이나 또는 이제 통계학 같은 거를 전공 선택 또는 필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 정도는 최소한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물론 학과에 따라서 안 배우는 학과도 있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학과가 이 전공 선택 내지는 필수 과목으로 통계학 분야 또는 확률론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확률 과정론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고도 불려지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건이 바로 앞 사건에 영향을 받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마르코프 연쇄 반응 또는 연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마르코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바로 직전의 사건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 역시도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성된 면적이 60 평방마일로 주어지는 어느 도시의 2004년 토지 사용 상태가 상업지역이 25%, 그리고 공업지역이 20%, 주거지역이 55%로 활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5년간의 토지 용도 변경 확률이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됐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기간 동안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4년도잖아요. 5년 후에 2009년, 다시 5년 후에 2014년, 다시 5년 후에 2019년에 토지 사용 상태를 추정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행렬을 잘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열벡터 각각의 구성 성분은 음이 아닌 양수로 되어 있어요. 음이 아닌 양수고 각각의 성분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열벡터들의 총합을 계산해 보세요. 이 열벡터들의 총합을 계산하면 어느 경우든 간에 다 1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구성 성분이 음이 아닌 0과 1 사이에 있는 양의 실수로
의미 아닌 실수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각각의 열벡터가 모두 합했을 때 1로 주어지는 이런 모양의 행렬을 우리는 확률 나타내는 행렬이라는 뜻에서 확률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써 있습니다. 여기 확률 행렬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확률 행렬은 바로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것을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5년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활용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상업지역이 25%, 공업지역이 20%, 주거지역이 50%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렬 A에다가 바로 25, 20, 55를 옆에다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행렬 A라 놓겠습니다. 자, 이 행렬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X라 놓고요. 그럼 A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온 결과가 있겠죠. 그 나온 결과를 이제 X1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5년 후에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으니까 A를 놓고 여기다가 X1을 또 계산을 해요. 그 나온 결과가 X2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5년에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 행렬을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직전의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사건을 계속 계산하고 있죠. 똑같은 행렬을 계속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마르코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5년 후에는 각 주거지역이 어떻게 되고 또 공업지역은 어떻게 변화되고 상업지역은 얼만큼 변화가 될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데이터, 이 행렬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엄밀하게 이 확률 행렬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확률 행렬이 이제 어느 정도 큰 변동 없이 결정이 된다면은요, 우리가 이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해서 1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이구나, 또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도를 더 넓혀야 되겠구나, 뭐 어떤 이제 기간 산업을 더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행렬 이론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11번, 12번, 13번을 통해서 이렇게 행렬 이론을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7장 3절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 그래서 가우스 소구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